오늘 첫 번째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제 지난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52일 만에 답방이자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갖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우선 양국의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도체 업체하고 일본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그런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을 하자, 이런 게 합의가 됐고요. 또 청년들 연수 대상들을 2배로 늘리자, 이런 내용들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이 얘기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컵으로 비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가 컵의 절반을 채웠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채워주기를 기대했고, 그 내용은 사죄와 반성이었는데 고작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 힘든 경험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가슴 아프다, 이런 개인 소외를 이야기해가지고 절반의 물이 채워지기보다는 절반의 빈컵에 한 방울 정도 떨어진 그런 효과를만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기시다 총리의 발언, 가슴 아프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물타기다 혹은 의미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 설명도 좀 해주시죠. 그건 뭐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또 사과의 주체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책임성 있는 발언도 아니어서 그건 정말 별로 의미가 없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998년인가요?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총리는 총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소외도, 그것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가슴이 아플 뿐이다. 이렇게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과거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지, 과거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절반의 컵은 아직도 비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오늘 그 MBC 뉴스에 출연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이재호 상임고문도 상당히 아쉽다. 무슨 개인 감정 표출하는 것도 아니고 남진의 노래 가사도 아니고 가슴 아프기가 뭐냐. 정말 통렬한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이게 현실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죠? 그게 시찰단은요, 검증단이나 조사단이 아니고 그냥 둘러보는 겁니다. 그것도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시료도 채취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고 싶어한 것들을 요구해서 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찰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23일, 24일 이미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전문가나 학자들도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이미 정부 측 추천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수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시찰만 하고 와서 나중에 오염수 방류에 들러리 역할만 하고 끝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큽니다. 네, 시찰단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2번째로 열리게 됐는데요. 한일 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땠는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확장 억제 강화, 이런 방안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미일이 유사 동맹 수준으로 결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미가 안보 협력 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일이 동맹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또 북중로도 그게
결속이 강화돼서 갈등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갈등의 최전선에는 우리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중국, 러시아와의 그 균형 외교의 안전장치 이것도 꼭 후속 조치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죠. 취임 1주년이 됐는데 보통 기자회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기자회견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취임 1주년에는 기자회견을 할 걸로 예상을 됐는데 그냥 영상, 홍보물 그리고 각 부처에서 자화자찬성 이 성과만 공개하고 나서 네. 기자들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기자회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선 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이죠. 더구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구중심처에서 나와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언론과 항상 교류할 수 있도록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어 스태핑도 없어졌고 네. 그리고 기자회견도 없어져서 그런 처음에 약속하고는 완전하게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은 어땠던 것 같으세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좀 혹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독선, 독주, 독단 3독의 바이러스가 쌓인 그런 1년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자면은 불통의 1년이었다. 불통 정권이다. 인사, 외교, 안보, 민생, 안전 이런 문제들이 대참사로 얼룩진 1년이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 부분만 이야기하자면은요. 네. 내각이나 용산 비서실의 수석들 중에 우리 호남 인사가 딱 한 명입니다. 그것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 대기 발령 중이죠. 그분이 전북 출신이고 호남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불균형 인사 참사 수준이다. 그래서 오늘 박강원 원내대표는 민생고는 극심해 아주 어려워지고 굴종의 기여로 국익은 손상되고 그리고 정치 불정으로 민주주의는 퇴행됐다.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언제쯤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잠재적인 피해자, 잠재적인 범죄자 혹은 비리의 복합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만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원내대표, 박강원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나를 만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저쪽에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소위 그 야당 내 균열, 갈라치기 이런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박강원 대표는 당대표부터 만나라 이렇게 겸양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사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극한 대치 속에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외교도 참사가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원내대표부터 만나서 선의후난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만나서 타협의 정치를 회복할 필요를 야당이 먼저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박광원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김명진 대표처럼 먼저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화 타협의 정치를 어쨌든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야당이 먼저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의원 그리고 김재원 의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결정이 되지 않고 내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사실은 그 징계위가 걸려가지고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아마 그 태영호 최고위원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들의 소명을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내일 이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중징계 분위기입니다. 네. 중징계는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최고위원은 다음에 선거에 못 나오죠. 그렇죠. 예.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도 배수진을 치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강압을 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그
윤리 징계 때처럼 이분들도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진흙방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 발언을 좀 두둔해달라. 그러면 공천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그게 본인이 과장해서 보좌관들한테 한 말이다라고 해서 그런 육성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걸 부인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징계 먹고 나서 본인의 더 이상 이제 골목에 물리게 되면은 그런 발언을 다시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내홍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일단 내일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도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죠? 그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강래구 수산공사 감사죠. 그분의 영장 재청구가 발부가 돼서 신병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여자, 돈을 준 사람이죠. 그리고 수수자, 돈을 받은 사람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다 설로 떠드는데 그 녹취록에 보면은 현역 의원들 이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특정이 돼가지고 검찰에 소환되고 하면은 정치적인 타격은 굉장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서는 검찰발 물갈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당내 분위기입니다. 네. 소문에 따르면 송기석 변호사께서 출연하실 때 호남 의원이 5분이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코인이죠. 네. 거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게 최고치가 올라갔을 때 한 60억 코인을 보유했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게 코인 보유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네. 불법은 아닌데 과연 이 국회의원이 투기성 가상화폐를 재산 증식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앞뒤가 맞지 않은 행위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또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불법 요소가 없다고 항변을 하다가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김남국 의원이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어요. 네. 그전에는 사과도 안 했었거든요.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그렇지만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마음은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당내에서는 이게 불법은 아니어도 정치인이 이건 투기성 자산인데 네. 이런 걸 재산 증식의 행위에 참여한 것은 대단하게 부적절하다.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된다. 예, 이렇게 이런 보시고 지적들을 있는 많이 거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국회의원이 재산을 공개할 때 이 비트코인은 의무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처음에 그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 공개 규정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공직자윤리법에 모든 공직자들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석류라든지 가족의 보석류라든지 그림까지 자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신고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법에 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가상자산, 코인 이런 것도 신고하게 하자, 이런 논의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한평군수가 공식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민 여론조사가 오는 7,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상익 한평군수가 전남 단체장 중에서는 최초로 군공항 이전에 찬성 의견을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이상익 군수 얘기가 한 평이 현재까지 5년 내에 출산율이 0명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 소멸 위기를 방지하고 또 한평 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당체장으로서 이건 초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찬성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그 뒤에 한평군이 이렇게 찬성 의견을 내자 강기정 시장도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의사를 내고 그 단체와 한평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오늘 모두가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일 이제 김영록 지사와 오후 3시에 강기정 시장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만나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건 지역 소멸 위기가 발등에 든 불이고 네. 광주와 전남의 공동 운명의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들은 단체장들이 만나서 눈앞의 목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벗어나서 거시적으로 대승적으로 전격적으로 그런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네. 내일 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통큰 결정 또 한 발짝씩 양보하는 그런 대화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현 정치랩 대표 김명진 대표와 함께 정치 이야기 쉽게 해롭게 들려드렸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